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할 것 같지만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과 후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재혼 상대가 속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가 속물이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지갑을 탐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자며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합니다.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번 주고 나면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갑을 털리는 신세가 됩니다. 재혼 상대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연금 수령액, 부동산 소유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속마음은 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물들은 돈이 없다면 관계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태도가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후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면 이혼 시 절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유산이 전부 재혼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 후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재산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물들은 감정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은 본인의 이익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다정한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상대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와 존중이 있는 관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결혼을 미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한다며 보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꾸자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화를 내고 눈물을 보이며 정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에게 돈을 챙기더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이 아내의 것이었고 남성은 남은 돈마저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남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을 꿈꾸는 순간 이런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가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진정한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처럼 대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던 결정이 오히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산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늘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지속됩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거나 참석해도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 가족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더욱 외롭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배우자의 편을 들 것입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혼자 외딴 섬처럼 남겨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감싸고 나만 이방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지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더욱 서럽습니다. 내 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번 돈이 있음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부부라면 병간호도 당연한 일이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를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새로운 가정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70대 남성으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서먹했고 그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자녀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고 결국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녀들은 그녀가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용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쇼핑을 다녀오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프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치료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불청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은 평생 눈치만 보다 끝나는 악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황혼을 편히 보내려 했던 선택이 결국 남의 병수발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간병의 몫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밥을 떠먹이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치매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며 깨어있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봐야 할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이 돕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있으니 돌봐주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모도 간병을 꺼리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재혼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나에게만 쏟아집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사라집니다. 바깥 나들이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루 종일 병든 배우자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이상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든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이 나를 올가맵니다. 간병은 체력만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을 줍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했다가 결국 배우자의 병수발로 남은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챙기기도 버거운 나이에 남을 돌보는 인생을 원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70대 초반으로 건강해 보였고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어려워졌고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깨어 있었고 때때로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간병에 지쳐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다 보니 외출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병든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혀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웃음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문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치고 처음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다릅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고 작은 차이도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TV를 켜는 습관, 식사 취향, 정리정돈 방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함께 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편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불편함만 가득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금, 재산,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 부족하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들거나 본인의 재산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적으로도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선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과거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만 남게 됩니다.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아 재혼했지만 결국 혼자일 때가 더 자유롭고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지만 재혼하면 상대에게 맞춰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 재혼을 택했다가 결국 더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밥 먹는 방식, TV 보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연금과 재산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던 유산을 건드리려 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자 결국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배우자가 본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대로 바꾸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혼이란 결국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늦잠을 즐기는 배우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리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매 끼니마다 잔소리를 듣고 결국 내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혼자 살 때는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드라마만 고집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악을 듣는 취향이 다르면 사소한 다툼이 반복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불러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려 하면 피곤함만 늘어갑니다. 친구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지만 배우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를 만나서 뭐 하냐며 간섭하고 외출할 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에게만 매여 있는 답답한 생활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간섭받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반대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던 사람이 재혼 후 배우자의 씀씀이에 끌려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끼는 스타일인데 배우자가 사치스럽다면 매번 돈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혼자 살 때는 집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 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냐며 강요받는 순간부터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결국 재혼 후에는 온전히 나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간섭받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재혼했지만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6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생활 방식을 하나씩 바꾸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던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 뭐 하러 그렇게 움직이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없애고 억지로 건강식을 먹이려 했습니다. TV 취향도 충돌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내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온종일 시청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방식대로만 살아야 했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기대했던 재혼이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육은 쪼그라들고 관절은 삐걱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노년이 무병장수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침대 위에서 눈뜨게 됩니다. 병이 아니라 게으름이 당신의 삶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매일 안 하면 죽음을 앞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꾸고 게으른 하루가 병든 10년을 만듭니다. 걷지 않으면 걷는 법을 잊고 굽히지 않으면 굳는 순간이 옵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해야 하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발끝 들기입니다. 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여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당신의 생존력, 균형 감각, 낙상 예방, 뇌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노인의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며 신경 반응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낙상, 바로 그것이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허리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금가고 일어나지 못하는 침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80% 이상이 발끝을 제대로 들지 못해 생기는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의식 중에 질질 끌리는 발끝, 살짝 튀어나온 문턱, 매트 위 주름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바로 병상과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발끝 들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하체의 감각을 깨우고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을 되살리며 뇌와 발 사이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강화되어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발끝 들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자극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이며 이곳을 자극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현기증, 어지럼증,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한 채 발가락과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하루 34세트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종아리가 뻐근하지만 그것은 기운이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침대 옆, 욕실 앞, 부엌에서도 할 수 있어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가능한 생존 운동이라 불릴 만합니다. 단순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의 병원 침대행을 막아준 유일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3세 양영분 할머니는 2년 전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면서 몇 달을 누워 지낸 후로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항상 벽을 짚고 걷거나 이웃의 부축 없이는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할 만큼 발에 감각이 무뎌졌고 다리는 계속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마침 복지관에서 알려준 발끝 들기 운동을 집에서 혼자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게 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들고 나면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떨려 몇 분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다리의 반응이 빨라지고 발끝이 힘있게 올라가며 무엇보다 걷는 걸음이 가볍고 빠르게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2달을 실천한 어느 날 양 할머니는 혼자 복지관까지 20분을 걸어가는 데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방 안에서도 넘어질까 겁이 나 걸음을 멈췄던 자신이 지금은 스스로 시장도 가고 계단도 오르며 내 2발로 끝까지 살아볼 거야 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발끝을 하루에 10번 드는 습관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심을 되찾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운동입니다. 넘어지는 노인은 뇌도 주저앉습니다. 걷는 자신감을 잃은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전신 혈류를 깨우고 관절을 살리며 뇌졸중까지 막아주는 생명 운동입니다. 노년의 어깨는 조용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기 어렵고 나중에는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며 결국엔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어깨는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팔, 목, 등, 심지어 가슴과 손까지 이어지는 상반신의 모든 움직임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어깨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굳기 시작한 어깨는 점점 팔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뇌의 운동센터까지 자극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활동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작은 통증 하나가 전신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샤워할 때 등을 닦지 못하고 옷을 입고 벗는데 고통을 느끼며, 심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극심한 야간 통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굽고 더 굳으면 병상에 누워버리는 참혹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은 단 하나의 습관, 매일 하는 어깨 돌리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관절 윤활액 분비를 도와 마디를 부드럽게 만들며 노화로 굳어가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또한 어깨를 돌리는 동작은 목, 등, 팔까지 함께 자극되며 신경계의 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어깨만 이용해 천천히 앞쪽으로 10회, 뒤쪽으로 10회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이때 팔꿈치를 너무 세우거나 몸통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어깨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샤워 후 TV를 보며 틈틈이 할 수 있어 누구든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기남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을 수 없고 셔츠 단추를 잠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파스만 붙이며 넘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앉은 채 끙끙 앓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진단은 유착성 관절 낭염, 일명 50견이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관절이 굳었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활치료사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어깨 돌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해 작은 움직임도 어려웠지만 하루 5분씩 벽을 짚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3일, 일주일, 2주일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깨가 완전히 풀리고 스스로 머리를 감고 코트를 입으며 눈물을 쏟을 만큼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어깨 돌리기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깨는 말없이 굳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한번 망가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매일 어깨를 돌리는 그 작은 습관이 치매, 낙상, 고통, 병상 생활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오늘 돌린 어깨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 계단은 점점 외면받고 있지만 사실 이 계단이야말로 노인의 근력을 되살리고 심장을 강화시키며 뇌를 깨우는 최강의 종합운동장입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근육, 관절, 심폐, 균형 감각, 심리 상태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고효율 생존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다리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데 이 계단 오르기는 하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낙상 사고를 막고 침대 위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계단은 단순한 수직 공간이 아닙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발목, 심장, 폐, 뇌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전신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하체 근육의 70% 이상이 동원되며 이 근육은 곧 장기 기능 유지, 혈액순환 촉진, 기초 대사량 유지, 당뇨 고혈압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계단 오르기는 노인성 근감소증을 막는 유일한 일상 속 운동으로 하루 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노인은 점점 발이 낮아지고 보폭이 줄어들며 결국엔 작은 턱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 결과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와병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결국 자립 가능한 노인과 누워있는 노인의 갈림길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에 단 5분 계단 오르기를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산소가 뇌로 공급되며 인지 기능이 깨어나고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을 정확히 디디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를 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전체를 디디고 내려올 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5분씩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살아나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몸 전체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80세 김정순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보다 더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도 알아보고 실내 운동도 시도했지만 답답하고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 운동지도사에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한 층, 그 다음엔 2층, 일주일 후엔 3층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호흡이 훨씬 편해지며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일부러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했고 복지관에서도 걸음이 달라졌다고 칭찬을 받으며 다시금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며 계단이 나를 살렸어. 이제 엘리베이터는 심심해서 못하겠어 라는 말로 주변 노인들에게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도전이 아닙니다. 계단은 삶을 되살리는 통로입니다. 발을 들고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그 습관이 심장 박동을 살리고 근육을 붙잡고 기억을 되살리며 병원 침대가 아닌 거실을 걸어다니는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발 앞에 놓인 계단, 그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90세까지의 인생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노년의 생존 계단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네 번째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제대로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결과 걷다가 무릎이 나가고 다리가 휘고 결국엔 병원 침대에서 다시는 못 걷는 신세가 됩니다. 걷기 운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근육은 빠지고 균형 감각은 무너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치매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걷지 않는 노인은 결국 걷는 법을 잊는 순간이 오고 이는 곧 몸이 기능을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근력 유지, 뼈 건강, 심폐 기능, 인지력, 면역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신 종합 건강활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약보다 낫습니다. 걷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은 사라지고 허벅지는 힘을 잃고 무릎은 체중을 감당 못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까지 모두 걷기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매일 정해진 시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하루 걷기 운동의 적정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며 이 시간을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을 때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며 걷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등은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발은 뒤꿈치부터 딛고 앞꿈치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빠르기, 즉 시속 4km에서 5km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지방이 연소되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로 혈액이 공급되며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 그리고 매일의 습관화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 걷는 사람만이 오래 걷고 오래 삽니다. 이 간단한 걷기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85세 유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갈 일도 줄어들었고 점점 기력이 떨어져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뒤 딸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숨이 차고 다리가 땡기며 힘들었지만 하루에 10분씩 늘려가며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고 처음엔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한 달 뒤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뒤엔 40분을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외출이 즐거워졌고 자연스레 건강도 돌아왔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걷는 게 내 약이고 발이 아직 살아있단 증거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죽습니다. 다리가 죽으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병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모레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30분 똑바로 정성스럽게 걷는 그 시간이 병을 밀어내고 치매를 늦추고 죽음을 한 발 더 멀리 보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걷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90세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5번째 운동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5번째 운동은 바로 허리 돌리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노년기의 허리는 나무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짝 뻐근하던 것이 어느 순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리면 통증이 번개처럼 번지며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이라는 고통의 3종 세트로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게 됩니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이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생명줄 같은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고 망가지면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고문처럼 변하는 현실이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무게가 집중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장기들이 눌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변장애와 불면증까지 찾아오는 전신 건강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허리 돌리기는 바로 그 무너지는 허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과 척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기를 자극해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하체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전신순환 운동입니다. 게다가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은 골반을 정렬시켜 무릎과 발목의 부담까지 줄이며 어지럼증과 만성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허리 돌리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만 움직이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호흡은 깊게, 동작은 천천히 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허리의 유연성, 장기 기능, 중심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80세 한도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찌르듯 몰려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주위 근육이 너무 약해지고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건드리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은 재활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첫 번째 운동이 바로 허리 돌리기였습니다. 처음엔 고통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날 정도였지만 하루에 5분씩 천천히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를 숙이는데도 통증이 사라졌고 2달 후엔 등산 스틱을 짚고 천천히 동네 산책도 가능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허리 돌리기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허리는 자고로 매일 돌려야 안 썩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허리 돌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생명순환 운동입니다. 허리가 곧으면 마음도 펴지고 자세가 곧아지면 자신감도 되살아납니다. 매일 단 10분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습관이 90세까지 병 없이 걷고 앉고 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허리를 돌리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몸속 장기를 춤추게 하고 골반을 바로잡고 혈관을 뚫으며 무병장수의 길을 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허리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건강이 시작이고 인생의 연장이며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이렇게 쉰내가 나지? 아버지, 가까이 가기 좀 그래요. 할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진동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거울보다 더 중요한 곳을 봐야 합니다.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군데 이곳들을 매일 닦지 않으면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결국 사람들 마음도 멀어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부위 중 첫 번째는 항문 주변입니다. 노인 냄새의 시작점이자 핵심 진원지가 바로 항문 주변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손대기를 꺼리는 이 부위는 사실 냄새의 지옥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앉고 매일 배출하고 하루 종일 밀폐된 속옷에 쌓여 있는 그곳이야말로 세균과 노폐물이 뒤엉킨 생체 쓰레기장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닦지 않으면 며칠 새에 악취가 옷을 뚫고 퍼질 정도입니다. 노인이 되면 피지선의 변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지방산과 만나면서 특유의 쿰쿰하고 신내 같은 노인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항문 주변은 이 물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배설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배어 나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몸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문을 씻지 않아서입니다. 향수는 절대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악취 위에 향기를 뿌리는 건 쓰레기 위에 꽃을 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항문은 그냥 물만 흘리고 끝냅니다. 혹은 비누를 대충 한번 문지르고 말지요. 그러나 이건 씻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헹군 수준입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면 손이나 전용 세정용품을 사용해 구석구석 문질러야 하고 특히 항문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땀과 분비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만 소홀히 해도 하루 만에 쿰쿰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맡게 됩니다. 젖은 상태로 속옷을 입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항문 주변이 습하면 박테리아가 미친 듯이 번식합니다. 결국 냄새는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 가려움증과 염증까지 유발됩니다. 매일 샤워 후에는 항문 주변을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키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내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냄새는 언제나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눈치챕니다. 가족이 조심스럽게 냄새 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은 이미 오랜 시간 참은 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을 닦는 건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6세 박모. 어르신은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이 잘 다가오지 않고 며느리도 대화가 줄어들자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주가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으면 이상한 냄새 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검색을 시작했고 노인 냄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문 주변 위생이 결정적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비누를 들고 본격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항문 주름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먼저 옆에 앉고 며느리가 웃으며 요즘 샴푸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냄새 하나 없앴을 뿐인데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항문 닦는 걸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지. 냄새 하나 없앴더니 사랑이 돌아왔어. 이처럼 항문 주변을 씻는 일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실천입니다. 매일 2분 꼼꼼히 닦는 습관이 당신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노인 냄새는 지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두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를 간과하면 노인 냄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타구니는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음습하고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피부가 겹치고 통풍은 거의 없으며 하루 종일 속옷과 바지에 눌려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땀과 세균의 번식장이며 악취의 근원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활동량은 줄고 땀의 성분도 변화하여 냄새가 더 진하고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변화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히 피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은 고환이, 여성은 음순 부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가 불결하면 성기 주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땀, 분비물, 피지, 노폐물이 하루 종일 여기서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의자에 남는 채취,
옷을 벗었을 때 확 퍼지는 시큼하고 눅진한 냄새. 이건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고인 분비물과 오래된 피지, 박테리아의 혼합체입니다. 말 그대로 썩은 냄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냄새가 겉옷을 뚫고 퍼진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 앉았던 의자, 심지어 이불까지 냄새로 오염됩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는다는 건 내 몸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가족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손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흘리는 것, 바디워시 거품을 대충 바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 사이, 고안 아래, 음모가 난 부분,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문질러 닦아야 합니다. 비누는 항균력이 있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씻은 후 완벽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젖은 상태로 속옷을 입으면 금세 땀이 배이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린 후에는 면 속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노인 냄새가 유난히 심한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사타구니 위생이 엉망입니다. 어떤 분은 사타구니가 붉게 짓무르고 냄새가 썩은 고기 냄새처럼 나는데도 그냥 둡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부끄러워하다가 주변 사람들 코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습니다. 반대로 사타구니 하나 잘 씻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조 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자 손녀를 등교시키며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자들이 유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처음엔 사춘기라고 생각했지만 손녀가 실수로 한마디를 툭 뱉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썩은 냄새 나. 그 말에 며느리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속옷 쪽에서 냄새가 조금 신경 쓰이실 수도 있어서요. 조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물로는 샤워했지만 사타구니는 손대기 민망해서 피하던 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샤워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타구니 안쪽까지 손으로 꼼꼼히 씻고 비누도 바꿨습니다. 처음엔 간지럽고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자 확연히 냄새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손녀도 다시 팔짱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타구니 하나 깨끗이 씻었더니 손주들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냄새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더군요. 이처럼 사타구니 청결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합니다. 냄새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씻는 습관만 바꾸면 냄새는 사라지고 존중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냄새 없는 인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세 번째 부위는 귀 안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냄새는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귀 안쪽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끔해 보일지 몰라도 귀 안쪽, 특히 귓바퀴 뒤와 귓구멍 근처는 노폐물, 피지, 땀, 각질이 응축된 진짜 노인 냄새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피지선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끈적하고 기름진 분비물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물이 바로 노렌알데하이드와 만나면서 썩은 기름 냄새, 꿉꿉한 곰팡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귀는 작고 굴곡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만 흘려서는 절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귀 뒤쪽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샴푸도 잘 닿지 않아 씻는 걸 깜빡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하루 이틀만 관리하지 않아도 찌든 때가 생기고 그때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는 본인보다 옆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맡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은 당신이 말할 때마다 풍겨오는 그 꿉꿉함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 안쪽의 냄새가 노인 특유의 냄새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면 얼굴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냄새는 위생 불량, 나이 등 관리 부족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도 귀에서 냄새가 나면 모든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노인 냄새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귀 안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워할 때 귀 뒤쪽을 비누로 문질러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귀구멍 주변은 면봉이나 젖은 거즈로 살살 닦아야 하며 귓바퀴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지만 충분히 반복해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귀 주변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며 결국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귀지가 더 끈적해지고 양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지가 굳어가며 냄새는 더욱 강해지고 심지어 검은 귀지가 배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면봉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늘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도 잘 차려입고 머리도 매일 감으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옆자리에 사람이 잘 앉지 않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했고 딸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귀에서 신내 나요. 그제야 거울을 들고 귀를 자세히 본 김 어르신은 경악했습니다. 귓바퀴 뒤에 누렇게 낀 때, 귓구멍 근처에 덕지덕지 붙은 귀지. 매일 샤워하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이 지독한 냄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귀 전용 클렌저를 구입하고 샤워할 때마다 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귓바퀴를 손톱으로 밀어보니 때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주변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옆에 앉는 사람이 생겼고 딸도 이제 진짜 향수 냄새만 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 하나 닦았더니 사람 대접을 받네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냄새는 사람을 쫓아내지만 청결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더군요.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네 번째 부위는 입천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양치만 하면 입냄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양치질만으론 절대 제거되지 않는 노인 냄새의 본거지가 바로 입천장입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음식물 찌꺼기, 세균, 침의 잔여물들이 뒤엉켜 끈적한 막을 형성하는 은밀한 악취 저장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의 분비량이 줄고 입안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입천장에 세균이 들러붙고 말라붙어 썩은 내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입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치 온몸에서 나는 듯 퍼진다는 점입니다.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불쾌한 냄새를 느끼는 건 대부분 이 입천장에서 올라오는 구취 때문입니다. 심지어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경우 입 냄새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직접 청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천장을 닦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당신은 평생 냄새나는 어르신으로 남게 됩니다. 입천장을 청소하려면 단순한 칫솔질로는 부족합니다. 칫솔로 살짝 쓸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클리너나 입안 전용 스크래퍼로 입천장을 구석구석 문질러줘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 천장을 닦는 습관을 들이면 구취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루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향수도 세련된 옷도 아닌 바로 이 입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의 발원지가 입 천장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나요? 양치, 가글, 혀 닦기, 치실까지 해놓고도 입 냄새가 남는다면 그건 입 천장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곳은 입안의 지붕 같은 곳이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자라는 천막과도 같습니다. 매일 숨을 쉬고 음식물을 넘기고 말을 하면서 이 부위에 세균과 잔여물이 덕지덕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는 악취로 변합니다. 그야말로 입 속에 있는 작은 하수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한 어르신은 늘 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3번 양치, 치실, 심지어 혀 클리너까지 사용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입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가글 좀 더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속상했고 스스로 청결한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입 냄새의 원인이 입 천장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혀 클리너의 반대면을 이용해 입 천장을 아침마다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이 날 만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확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며느리는 요즘은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 냄새가 천장에 처박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장 하나 닦았더니 손주가 다시 안기더군요. 이처럼 입 천장은 냄새를 뿜는 지붕이며 동시에 존중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으로라도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입 천장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5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부위지만 냄새의 진원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씻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배꼽 안에는 피지, 땀, 죽은 각질, 옷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쌓이고 쌓여 검은 때 덩어리가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지독한 악취를 내뿜는데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빨래 냄새, 상한 기름 냄새처럼 코를 찌릅니다. 이 배꼽 속 찌든 냄새가 바로 노인 냄새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이 예전보다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배꼽 안은 더욱 기름지고 냄새나기 쉬운 공간이 됩니다. 더군다나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어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이 폐쇄된 구조 때문에 배꼽은 썩은 것들이 고여있는 생체 하수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샤워할 때 배꼽까지 씻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만 흘려보내는 정도로는 절대 이곳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배꼽 냄새가 겉옷을 통해서도 스며나온다는 점입니다. 배꼽 근처는 내복, 셔츠, 니트, 여러 겹의 옷에 덮여 있지만 냄새는 그 틈을 타고 퍼집니다. 특히 땀이 조금이라도 찰 경우 이 냄새는 바로 증폭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배꼽은 쉬지 않고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몸에서는 샴푸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가면 쿰쿰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럴 때 범인은 배꼽입니다. 배꼽을 제대로 씻으려면 반드시 손으로 닦아야 합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으로 배꼽 속을 문질러 줘야 하며 필요하다면 면봉을 사용해 깊은 부분까지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꼽이 너무 민감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평소에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닦다 보면 통증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냄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씻은 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말려줘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또다시 세균의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9세 김모 어르신은 늘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간호차 들렀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옷에선 냄새가 없는데 가까이 가면 뭐가 좀 쉰내가 나요. 어르신은 당황했고 속으로는 내가 청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거울 앞에 서서 배꼽을 살펴봤고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꼽 안이 까맣고 찐득한 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샤워할 때마다 배꼽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넣는 것도 어색하고 찝찝했지만 비누 거품을 내어 꼼꼼히 닦다 보니 나중엔 때가 밀리듯 쌓인 찌꺼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닦을수록 냄새도 옅어졌고 다시 딸이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그런 냄새 전혀 안 나요. 오히려 비누향 나요.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꼽 하나 닦았을 뿐인데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냄새 하나가 나를 멀게 만들었더군요. 이처럼 배꼽은 작지만 강력한 냄새의 구멍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묻힌 손가락으로 배꼽 속을 꼭 한번 닦아 보십시오. 아마 당신도 몰랐던 숨은 악취가 사라질 것입니다. 냄새 없는 삶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배꼽 매일 닦으십시오. 존중과 향기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씻지 않은 습관에서 납니다. 향수는 잠시뿐이고 옷은 냄새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군데만 매일 꼼꼼히 씻으면 놀랍게도 악취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고 청결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씻으십시오. 노후의 향기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최고의 장점 중 첫 번째는 복잡한 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때때로 지옥의 문이기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생기는 크고 작은 다툼,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서운함, 표현하지 못해 억눌린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자식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거리감, 사위와의 불편함, 손주들과의 단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젊을 땐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어머니니까 참아야 하고 아버지니까 이해해야 하고 자식이니까 받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족쇄였습니다.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가슴 한구석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쌓였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복잡함은 배가 됩니다. 어느 집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식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또 어느 집은 사위가 방문 자체를 꺼려 합니다. 명절마다 어디로 가느냐, 제사는 누가 모시느냐, 용돈은 얼마를 드리느냐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가 생깁니다. 대화를 하려 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눈빛 또는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냉랭한 말뿐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색을 살필 필요도 없고 자식이 오든 말든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 문제로 갈등할 일도 없고 손주들 용돈 문제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비수를 품은 말, 그 돈 좀 빌려주세요로 시작된 냉정한 요구, 엄마는 항상 문제였어요 라는 모진 말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핥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 말들에 매번 무너졌던 당신, 이젠 그 지옥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은 새로운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70대 중반 여성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3남매의 어머니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명절마다 그녀를 자신의 친정집에 안 오게 하려고 일부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아내 편만 들었고 딸은 형편이 어렵다며 자주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임대주택으로 혼자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인생을 이제서야 사는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단했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가장 복잡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평생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시절,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아이들 등교를 독촉하던 날들,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명절을 보내고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하루를 맞추던 시간들이 끝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느라 내 삶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었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침밥을 거르고 정오에 첫 끼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내 리듬대로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호사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억지로 발맞추던 날들에서는 더 이상 벗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빨리빨리가 미덕이었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지쳐갔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삶은 그 반대입니다. 늦어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잠시 멈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도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쉼입니다. 이런 여유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조율하고 맞추고 양보해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율입니다. 마음이 원할 때 움직이고 원치 않을 때는 멈출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오직 혼자일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몇 년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할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신문은 읽었냐, 오늘은 뭐 할 거냐며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요한 삶을 위해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무수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살다 외로워진다느니, 건강이 걱정된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과감하게 자신만의 집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맞춰 천천히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하루의 일정을 느긋하게 정합니다. 정해진 약속도 없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늘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만의 산책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시장에 가고 천천히 음식을 준비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오직 혼자인 지금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낭비가 줄어서 좋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바로 감정의 소모입니다. 젊을 때는 참을 인자를 10번도 넘게 새기며 살았고, 가족 간의 갈등, 배우자의 잔소리, 자식들의 눈치까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정의 전쟁터였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서러움을 숨기고 억울함을 외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노년의 혼자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의 대상 자체가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낄 상황도 사라집니다. 감정 소비가 사라지니 그만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쥐어뜯을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이 감정 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고, 억지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맞추기 위한 감정 낭비가 줄어드니 하루하루가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하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로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혼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감정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분은 남편의 무관심과 자식들의 무시 속에서 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밥상 하나 차리면서도 이걸 왜 이렇게 했냐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한 날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이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그만 좀 하라는 핀잔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혼자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 혼자 사는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웃으시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드디어 감정이 평온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